오늘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복으로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악산 기슭 아래 경복궁 담장이 아스라이 보이는 골목 안쪽에 서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와는 군데군데 이끼가 끼고 대문 기둥은 비바람에 빛이 발했으나 한양 사람치고 그 서당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유한석 훈장의 서당이었습니다. 유한석, 나이 65. 젊은 날 성균관 박사를 지낸 뒤 벼슬을 스스로 내려놓고 이 작은 서당 하나를 열어 30년을 살아온 어른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귀가 조금 어두워졌으나 눈빛만큼은 서슬이 퍼런 칼날 같았지요. 고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무섭지만 진심인 어른이라 하였습니다. 그 서당에서 그를 배운 제자 중에는 지금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이도 여럿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유 훈장이 갑작스러운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 하나만 더 받겠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내가 평생 갈무리한 학문을 모두 전하겠다. 그 한마디가 한양 골목골목을 타고 퍼지는 데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도 나도 자식을 들이밀었지요. 대청마루에는 좋은 집안의 옷차림을 한 청년들이 줄을 섰습니다. 첫 번째는 이조 판서 댁의 아들 이준서. 나이 16, 글씨가 반듯하고 경서를 줄줄 외우는 것으로 이미 한양에서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홍문관 부제학의 조카 최시윤. 나이 15, 총명하기로는 10명 중 하나라는 말을 들을 만큼 눈치가 빠른 아이였지요. 그런데 거기에 한 아이가 더 끼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수돌. 나이 16. 남대문 바깥 객주집을 겨우 꾸려가는 호러미의 아들로 한양 도성 안에 변변한 연줄도 배경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옷은 빨아 입었으나 곳곳이 기워져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으나 귀 밑에 검댕이 묻어 있었지요. 구경 나온 동네 사람들이 킥 웃었습니다. 저 아이는 뭐하러 저기 섰는 게야. 주인장 아들이 들어오려는 게 아니겠어? 소근거림이 담장 안까지 스며들었지요. 수돌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볕에 그을렸고 손등에는 거친 일을 한 흔적이 역력하였지요. 세 아이 중 가장 남루하였으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가 유 훈장의 눈치를 살피느라 자꾸 시선을 돌리는 동안 수돌이의 눈은 조용히 마당의 한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물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곁에 두레박이 쓰러져 있었고 손잡이가 금가 있었지요. 아이들 중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수돌이만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 훈장이 처마 끝에 앉아 새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마음에 걸렸지요. 판서댁 아들도 부제학 조카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검댕 묻은 객주집 아이가 유 훈장의 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기도 전이었지요. 대체 유 훈장은 그 볼품없는 아이에게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이것이 그해 봄 한양 북악산 기슭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유한석 훈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등이 굽은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면서도 걸음걸이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새 아이가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훈장이 그 인사를 받는 대신 가만히 새 아이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이 각자에게 멈추는 시간이 조금씩 달랐지요. 이준서에게 잠깐, 최시윤에게 잠깐,
그리고 수돌이에게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수돌이는 그 눈길 아래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지요. 당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담한 것이었습니다. 훈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3가지를 시키겠다. 잘하고 못하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를 볼 것이니 꾸밈없이 행하거라. 조용한 목소리였으나 서당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훈장이 말하였지요. 저 마당에 떨어진 나뭇잎을 쓸어 담아라. 빗자루 3개가 나왔습니다. 이준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세가 단정하고 쓸어내는 솜씨가 매끄러웠지요. 금세 마당 한쪽에 깔끔하게 쌓인 나뭇잎 더미가 생겼습니다. 구경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판서댁 자제답다는 소리가 나왔지요. 최시우는 부지런히 쓸면서 중간중간 훈장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칭찬을 바라는 눈빛이 역력하였지요. 서너 번 눈치를 보느라 빗자루질이 2번씩 겹치는 군데가 생겼으나 전체적으로는 깔끔하였습니다. 수돌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수돌이가 빗자루를 들더니 곧장 쓸지 않고 마당을 한 바퀴 천천히 눈으로 훑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의아하게 바라보았지요. 저 아이는 뭘 망설이는 게야. 그런데 수돌이가 빗자루를 내려놓고 마당 한켠에 쌓인 장작더미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왔지요. 그것으로 배수구 쪽에 쌓인 마른 흙덩이를 먼저 긁어냈습니다. 빗자루로 쓸면 오히려 막힐 곳이었습니다. 막힌 곳을 먼저 뚫고 나서야 수돌이가 빗자루를 들었지요. 나뭇잎이 배수구 쪽으로 말끔히 흘러내려갔습니다. 쓴 시간은 셋 중 가장 길었으나 마당에 나뭇잎 한 장 남지 않았습니다. 2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훈장이 말하였지요. 서재 선반에 쌓인 책을 정리하거라. 순서는 너희가 정하여라. 이준서가 빠르게 들어가 제목을 훑었습니다. 경서를 앞에 역사서를 뒤에 놓는 방식으로 능숙하게 정리하였지요.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최시우는 크기 순서로 줄을 맞추어 보기 좋게 쌓았습니다. 깔끔하기로는 최고였지요. 수돌이가 서재에 들어서자 잠시 우뚝 멈추었습니다. 선반 위를 한참 바라보더니 손을 뻗어 책 한 권을 꺼냈지요. 훑어보고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 책을 꺼내어 펼쳤지요. 그리고 3번째 책을 꺼내어 2권 사이에 놓았습니다. 구경꾼들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돌이가 한 것은 순서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책 등에 먹으로 쓰인 제목이 지워진 책들의 대나무 끝으로 제목을 다시 써넣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목이 없어진 채 꽂혀 있던 책이 5권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훈장이 그것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3번째 시험은 질문이었습니다. 훈장이 새 아이에게 물었지요. 스승이 틀린 가르침을 내리면 어찌하겠느냐. 이준서가 공손하게 답하였습니다. 스승의 말씀은 따르는 것이 도리이옵니다. 최시윤이 조심스럽게 말하였지요. 따르되 나중에 조용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돌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스승님도 저도 함께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마당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버릇 없다는 소리가 낮게 돌았지요. 훈장은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고 조용히 새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이튿날 훈장이 선언하였습니다. 마지막 제자는 박수돌로 정하겠다. 한양이 뒤집어졌습니다.
왜 하필 그 볼품없는 객주집 아이였는가? 이야기는 열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자 선발 소문이 퍼지던 날 유한석 훈장은 홀로 나들이 옷을 걸쳐 입고 남대문 바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적지는 수도리의 어미가 운영하는 객주집이었지요. 유 훈장이 직접 후보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30년 서당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훈장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남대문을 빠져나갔지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객주집 안에는 막걸리 한 사발 걸친 짐꾼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지요. 훈장이 담 밖에서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수도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큰 물동이를 들고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엎지르지 않으려고 천천히 걷는 것이었지요. 손목의 힘 조절이 눈에 보였습니다. 훈장이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수도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광 쪽으로 걸어가더니 무언가를 꺼내왔지요. 낡은 장부였습니다. 흐릿한 호롱불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줄을 짚어가며 숫자를 맞추어 나갔지요. 쌀값, 나무값, 술값을 적은 수입과 지출 장부였습니다. 한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객주집 아들이 어디서 한문을 배웠는지 훈장은 알 수 없었지요. 잠시 후 손님 하나가 큰 소리로 술을 더 달라 하였습니다. 수도리의 어미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지요.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수도리가 장부를 덮고 일어나 어미 앞에 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지요. 어미가 아들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습니다. 수도리가 손님 상을 챙겼습니다. 성난 손님이 반말을 퍼부었지요. 수도리는 웃는 얼굴도 찡그린 얼굴도 아닌 그냥 담담한 얼굴로 그 말을 받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고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할 일을 하였지요.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 밤이 깊었습니다. 어미가 먼저 드러눕자 수도리가 다시 호롱불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장부가 아니었지요. 달고 다른 천자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떨어져 나가 배헝거프로 다시 싸맨 것이었지요. 글자 위에 손가락을 짚어가며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잠을 줄이며 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한석 훈장의 눈가에 무언가가 어렸습니다. 글을 배울 형편이 못 되는 아이가 어미 몰래 밤을 쪼개어 혼자 글자를 익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아이. 그리고 아무에게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아이. 돌아오는 길에 훈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지런한 것도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닌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하는 아이. 그런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게 자라느니라. 제자 선발의 진짜 이유는 그 밤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도리가 마지막 제자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한양 북촌이 술렁였습니다. 가장 크게 분노한 것은 이조판서 이치원이었습니다. 외아들 이준서가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 집안에는 치욕이었지요. 이치원은 평소에도 유한석 훈장을 껄끄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벼슬을 마다하고 서당이나 열고 앉아 젊은이들에게 이상한 생각을 불어넣는다 여겼던 것이지요. 감히 내 아들을 떨어뜨려. 이치원이 그 길로 북촌의 한량 최의손을 불러들였습니다. 서당 주변 아이들을 구슬려서 저 객주집 아이를 쫓아내라. 어떤 방법이든 좋다. 최의손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서당 안팎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수돌이가 훈장 어른의 서재에서 책을 훔쳐봤다더라. 아니, 들어가지 말라 하였는데 몰래 들어갔다더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서당 근처 아이들이 수돌이 앞에서 수군거렸고 동네 어른들의 눈길이 싸늘해졌지요. 수돌이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냥 서당에 왔고 그냥 마루를 쓸었습니다. 이준서가 직접 수돌이 앞에 나타난 것은 입학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너 같은 아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없다. 어서 짐을 싸서 내 어미한테 돌아가거라. 이준서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요. 수돌이가 이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지요. 훈장 어른이 그리 말씀하시면 떠나겠습니다. 이준서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수돌이가 돌아서서 마루로 걸어갔지요. 유한석 훈장이 그 대화를 문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수돌이가 서당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훈장은 수돌이에게 다른 아이들이 배우지 못한 것들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서를 읽는 법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읽는 법이었지요. 어느 날 훈장이 낡은 장부 하나를 수돌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거라. 수돌이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양 일대 곡물 거래 기록이었지요. 날짜와 수량과 가격이 한문으로 빼곡하였습니다. 수돌이의 눈이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객주집에서 매일 장부를 들여다본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얼마 뒤 수돌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 이달 거래량이 앞달보다 3배나 뛰었는데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 있습니다. 훈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느냐. 수돌이가 답하였지요. 누군가 일부러 가격을 누른 것입니다. 많이 사들이면서 값을 낮게 적었다는 것은 사들인 사람이 기록을 감추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훈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이치원 판서댁에서 흘러나온 장부다. 수돌이의 손이 멈추었지요. 이치원. 자신을 쫓아내려 한 그 집안 이름이었습니다. 훈장이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오랫동안 혼자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나는 이미 늙었고 세상에 나가 싸울 힘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제자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수돌이가 훈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부탁이 있었지요.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수돌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돌이의 밤이 달라졌습니다. 서당 창고에서 10해치 장부를 꺼내어 한 장 한 장 대조하기 시작하였지요. 수돌이가 밤마다 창고에 드나든다는 것이 바깥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이치원에게 고자질한 것은 서당 심부름꾼 돌쇠였습니다. 이치원의 눈빛이 굳었지요. 저 아이가 장부를 보고 있다. 당장 없애라. 사흘 뒤 밤이었습니다. 서당 창고 쪽에서 불길이 피어올랐지요. 마른 집더미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창고 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수돌이가 가장 먼저 불을 보았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장부가 타고 있다. 수돌이가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훈장이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불길 속으로 사라진 수돌이의 뒷모습을 보고 훈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후 수돌이가 장부 3권을 품에 끌어안고 창고 밖으로 쓰러져 나왔습니다. 오른손 등과 어깨에 화상을 입었지요. 훈장이 달려가 수돌이를 부축하였습니다. 왜 장부 때문에 몸을 버리느냐?
수돌이가 가물거리는 눈으로 훈장을 올려다보며 말하였습니다. 이게 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30년 모은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훈장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어렸습니다. 수돌이가 불 속에서 구해낸 장부 3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치원 댁이 해마다 한양 성안의 곡물 거래 기록을 조작하여 세금을 줄이고 그 차액을 사복으로 빼돌렸다는 사실이 숫자로 낱낱이 드러났지요. 위조된 수량과 실제 거래량 사이의 차이가 10해를 합치면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유한석 훈장이 직접 한성부 관할을 찾아갔습니다. 수돌이가 정리한 장부 요약본과 함께였지요. 그러나 관아의 반응은 냉랐습니다. 판서 댁을 건드리기 두려운 것이었지요. 훈장이 그 길로 옛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사원부 지평으로 있는 이였지요. 그 제자가 장부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스승님, 이것이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원부가 이치원의 저택을 급습하였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이중장부가 나왔고 최의손과 돌쇠의 자백이 더해졌지요. 이치원이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이준서가 아버지에게 달려왔지만 이치원은 아들의 눈을 피하였지요. 수돌이가 병상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눈을 감고 있었지요. 수돌이의 화상이 나아가자 서당이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준서는 한양을 떠나 먼 친척집으로 갔고 최시우는 조용히 다른 서당을 찾았습니다. 서당에는 수돌이 혼자 남았지요. 훈장이 마루에 앉아 수돌이가 장부를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하인 귀복이 조심스레 물었지요. 어르신, 처음부터 다 아셨던 겁니까? 훈장이 빙긋 웃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하였지요. 사람은 잘할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는가로 보아야 하느니라. 귀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듬해 봄 수돌이의 어미가 지팡이를 짚고 서당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건강이 조금 나빠졌지만 눈빛이 환하였지요. 수돌이가 달려가 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훈장이 마루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한양의 봄바람이 서당 처마 끝을 스치고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